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과목이, 다루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과목인지 잠깐만 좀 하고 할게요. 이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는지 볼까요? 이자율이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자율이 비싸지면 주택 수요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치, 감소하죠. 한 문제 맞췄다. 이자율이 비싸지면 주택 수요는 감소한다. 다음,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은 커질까 작을까? 위험이 커질수록. 볼까요? 우리 비례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반비례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례란 말, 반비례란 말이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비례는 어떤 거냐면, 어떤 변수가 있을 때 네가 커지면 나도 커지고, 네가 작아지면 나도 작아진다. 이런 걸 갖다 이제 비례라고 하고, 반비례는 비례의 반대겠죠. 그래서 너는 커지는데 반대로 나는 작아지고, 너는 작아지는데 나는 반대로 커지고, 이게 이제 반비례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우리 학원 옆에 큰 건물, 4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1층에서 갑돌이가 이제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요. 근데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10만 원이래. 10만 원. 예. 근데 A라는 사람이 아침에 가면서 물어봤어, 갑돌이한테. 야, 너 하루 일당 얼마냐 했더니 10만 원이래요. 근데 A 사무실이 40층에 있는 거야. 40층에 A라는 사람의 사무실이 있는데, 자기 사무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일 여기 와가지고 유리창을 좀 닦아달라 했더니 갑돌이가 돈만 주면 닦아주겠대요. 그럼 너 아까 분명히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만 원 주면 유리창 닦아줄 거지? 라고 하면 닦아주겠어, 안 닦아주겠어? 안 닦아주지, 그렇지. 왜냐면 10만 원은 아까 저 밑에 1층에서 했던 이야기고,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 당연히 위험이 커지면 위험에 대한 수당을 더 요구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러면 위험이 커질수록 원하는 요구 수익도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러면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렇게. 다음, 세 번째. 우리 이제 LTV라는 게 있는데 항상 시험에 나와요. 이제 대부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대부 비율. 들어봤을까요? 이제 어떤 거냐면, 1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대부 비율이 예를 들어서 60%다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6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 그걸 대부 비율이라고 그래. 만약에 정부가 이제 대부 비율을 이렇게 낮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조금밖에 못 빌리게끔 규제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주택 수요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그렇지, 감소하겠지. 또 벌써 세 문제 맞췄네? 다음에 이제 주거분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계는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 동네에 보면 고소득층 주택지역하고 저소득층 주택지역이 섞이는 거 봤어, 안 봤어? 아니지. 고소득층은 고소득층 주택들끼리 있고, 저가주택은 저가주택끼리 있고, 서로 주거지가 갈리죠. 그런 걸 주거분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부동산 학개론이기 때문에, 부동산 학개론은 특별하게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준 거. 그걸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잠깐 이야기하고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합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합격을. 그러면 시험이, 우리 1차 시험이 부동산 학개론이란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란 과목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잠깐 들으셨죠? 들었죠? 그럼 합격하려면 이런 말 있잖아요. 과락 없이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그랬죠. 이 과락은 몇 점? 40점. 그러면 볼까요? 학개론이 40점 맞을 때, 예. 그럼 민법은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첫 시작부터 계산이 안 되는구만. 두 개 합쳐서 120점이 돼야지 나누기 하면 60이 되겠죠. 몇 점? 80점 맞으면 둘이 합치면 120이죠. 그럼 나누기 하면 60이야. 합격이거든요. 학개론이 40점인데 민법을 90점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80점만 맞으면 되는 거지. 다시. 민법이 40점이야. 어? 그럼 학계로는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야? 80점 맞으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하고 싶냐면 우리 시험은 공부를 잘해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점이란 것은 우리 시험에서 만점은 100점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만점이 몇 점이에요? 만점이 80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점이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해야지 합격을 한다 이게 아니고 해야 될 것 기본적인 것만 해도 합격을 할 수 있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학계론이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가. 이 안에는 난이도 상도 있고 난이도 중도 있고 난이도 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통상 난이도 상이 약 한 15에서 20% 정도 출제가 되고 난이도 중이 한 40%, 난이도 하가 40에서 45%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40문제 중에 한 문제가 2.5점이니까 합격을 하려면 24문제를 맞춰야지. 24문제를 맞춰야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해석을 해볼까요? 40문제 중에 24개를 맞춰야지 합격이라는 것은 반대 해석을 해보면 몇 개까지 틀려도 합격이 된다. 16개를 틀려도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처음에 공부하면 이제 되게 두렵죠. 내가 1년 동안 이거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시험이 그렇게 수준 높은 공부 아니에요, 사실은. 왜? 40문제 중에 무려 16개를 틀려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이거거든? 그러면 문제풀이 하다가 있잖아요. 난이도 상, 이것은 우리 부동산학기는 계산 문제도 나와요. 예. 그래서 계산 문제라든지 정말 까탈스러운 문제가 있어. 그런 거 버려도 예,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들을 만하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돌려줘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처음 시작인데 합격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네. 어디 우리 책 좀 한번 볼까요? 책. 책 받으셨죠? 책 보면 이제 첫 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첫 페이지. 그래서 부동산 학계론 어디를 보냐면 한참 넘어가네. 23페이지 잠깐 가보면 23페이지.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11월달, 12월달은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가 무슨 말인지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이 무슨 말인지 말귀만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책에다 체크하려고 하거나 또 집에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11월달, 12월달은 제 목소리 듣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저런 말이구나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 부동산학이 무엇이냐, 부동산은 어떤 특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건데 시험에 이제 한 3문제 정도 거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난이도는 하. 100% 기출문제만 나와. 그래서 지금 뭐 다 써라 이건 아닌데 나중에 좀 전략적으로 잘 체크해주면 이제 될 그런 부분이 되겠고 어디 이제 쭉 넘겨서 26페이지를 좀 볼게요. 26페이지. 자, 26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을 보니까 부동산에 무슨 개념 보이세요? 혹시? 양가로 1번. 처음 공부하면 양가로 1번,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찾는 게 일이야, 그게. 이렇게 생긴 거. 자, 양괄호 1번. 예? 부동산에 복합 개념 나오죠? 우리 한번 볼래요? 이제 복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복합이란 것은 2개 이상의 뭔가를 이야기할 때 복합이라고 그래. 주상복합 건물 들어보셨나요? 그치. 주상복합 건물은 한 동의 건물인데 상업용과 주거용의 기능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복합 부동산이란 말도 있는데 한번 들어만 보면 돼. 처음에는 용어를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볼래요? 부동산인데 복합적인 부동산이래. 그럼 아마 부동산인데 하나는 아니고 2 이상의 부동산인가 보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요건 어떤 거냐면 토지라는 부동산에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결합된 거. 이걸 갖다가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면 땅하고 건물은 둘 다 부동산인데 근데 등기부가 서로 달라.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토지하고 건물 등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그냥 복합 부동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합 부동산. 자, 이번에는 요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이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처음에는 이제 용어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부동산의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무슨 개념이래? 복합 개념이래.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때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개의 개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는데 이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어디? 토지라는 물리적 공간에 건축 기술을 동원해서 건물을 건축한다. 이런 개념을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음, 여기다 플러스 어디? 이 토지에다가 건축 기법 등을 동원해가지고 건물을 건축하는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도 고려의 대상이 되냐면 경제적 개념도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우리 소유권이란 말이 있거든요. 소유권. 자, 소유권이란 용어는 들어봤죠.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자, 근데 어디? 소유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 소유권이란 게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 소유권이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제가 100원짜리 사탕을 샀어요. 이렇게. 그러면 100원 주고 사탕을 샀으면 이 사탕에 대한 소유권 나한테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 사탕을 소유하고 있는데 바로 씹어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해? 안 해? 안 해요. 2시간 동안 빨아먹어도 뭐라고 안 해? 10분 동안 빨아먹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도 뭐라고 안 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절대적 소유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좀 이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 텐데 우리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부증성. 자, 우리 또 한번 용어 읽어보자고. 성질이래. 증가시킬 수 있는 성질인데 부는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 그걸 갖다가 부증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지금은 토지 가격을 이야기할 때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막 1.8, 1.8 이렇게 해서 한 평당 뭐 3억 원, 4억 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 지금은. 근데 어디? 지금하고 100년 전하고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똑같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똑같지. 근데 100년 전에는 사람이 엄청 적었어요. 지금 사람이 엄청 많죠. 그럼 100년 전에는 말이죠. 토지 가치를 판단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 평당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만큼 한마디게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가치 인식을 크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은 똑같은데 사람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진 거야. 그러면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인간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내 멋대로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내 땅이니까 내 멋대로 이용해가지고 건물을 높게 지어버리면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3층짜리 빌라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햇빛을 단 한 번도 못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상대적 소유권이란 것은 내 땅이니까 내가 이용을 할 수 있긴 있는데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자꾸 인간의 숫자는 늘어나고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 정부가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의 소유권을 이용하라 이거예요. 그걸 갖다 무슨 권리라고 하냐면 상대적 소유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보세요. 내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는데 물리적으로도 하자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한다고 해도 법에서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층까지만 건물 건축해라 규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적 법률적 개념도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를 갖다가 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부동산을 바라본다 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축하를 하나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축하드려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번 시험이 좀 수월하게 나올 것 같아. 앞전 시험이 부동산 학교는 좀 까탈스럽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제 보상 차원에서 약간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축하한다는 말 한번 드리고 싶어. 예. 그리고 하나 더 축하해야 될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일단, 우리 책 그 하단부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가. 복합 개념의 분류 보이세요? 거기 보니까, 물리적 개념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공간, 위치, 환경, 자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률적 개념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소유권 등 기타 권리 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있어. 글자가 정말 몇 자 안 되는데 문제가 정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봐보세요. 부동산의 복합 개념 중에 물리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공간, 2번 위치, 3번 환경, 4번 생산 요소. 몇 번? 4번 생산 요소죠. 요건 경제적 개념이죠. 정말 몇 글자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1번에 나오거든요. 1번 문제. 우리 실제 시험에. 근데 이게 3, 4년에 한 번씩 나와. 근데 작년이 3년 차였는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전체적인 내용도 좀 수월할 뿐더러 1번 문제에 얘가 하나 떠준, 이거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거 틀리면 시험 떨어지는 거야.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다 틀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이번에 1번에 하나 뜰 것 같으니까 미리 축하를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책 자체를 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제 이 법률적 개념에서 용어 하나만 좀 보려고 해요. 용어. 예. 일단, 우리 책 이제 아까 방금 봤던 박스 안에 보니까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보이시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법률적 개념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민법 수업 들으셨죠? 혹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용어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거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배웠다고 하거든. 진짜 안 배운 거야? 좋아. 그러면 자 볼게요. 이제 민법 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뭐 암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광해 부동산 잠깐 들어보는데, 협의하고 광해는 누가 더 넓을까? 광해가 넓겠지. 근데 이런 건 있어. 협의가 있으면 광해는 넓은데 당연히 협의는 당연히 광해 안에 포함되겠죠. 이런 관계. 그러면 광해 부동산에는 당연히 협의에 부동산이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뭐가 하나 이제 포함되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부동산이라면 토지, 건물 등을 말해. 민법에서는 통상. 자, 근데 우리 100명이서 달리기를 했는데 갑돌이가 우승했대. 그럼 갑돌이가 우승자 맞죠? 근데 울돌이는 갑돌이보다 10초 늦게 들어왔어. 2등이죠? 2등은 우승자가 아니죠. 근데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준우승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부동산도 보니까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 왜 2등을 준우승이라고 하느냐면 2등은 우승자는 아니야. 근데 우승자의 준에서 잘했어. 그래서 준우승이라는 말을 붙여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보니까 부동산인데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왔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공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란 것은 대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알리는 게 공시예요. 네, 공시. 자, 그럼 이제 공시 방법은 동산이란 것과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토지 건물 말고 볼펜이라든지 이렇게 노트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패딩 이런 게 다 동산이거든요. 나는 그러면 학생은 지금 패딩 빨간 패딩이 색깔이 이쁘네. 그 패딩은 동산이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근데 나는 아까도 궁금한 게 그거 누구 거예요? 패딩? 그죠. 근데 패딩이 있잖아요. 누구 건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거 누구 거지? 이런 생각 안 해. 왜냐? 동산은 그 사람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제 건가 보다 이렇게 인정해 주거든. 그래서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 사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지금 이 셔츠를 입고 있죠. 내가 지금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거야. 동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 그거 누구 거 입었니? 이렇게 않고 아, 네 거니까 네가 입었나 보다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동산의 공시법은 방법은 점유 사용인데 이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좀 달라. 이제 어디 우리 원장님이 우리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점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원장님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나? 그건 아니야. 임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 토지 건물은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뭘 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등기부상에 그 사람이 있으면 진짜 소유자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어디 볼게요. 준부동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도 준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자동차. 자, 하고 저기 보니까 벤츠 영업소가 있네. 자, 벤츠 자동차를 1억 주고 샀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운전석에 갑돌이가 앉아 있는 거야. 갑돌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억짜리 벤츠 자동차를 갑돌이가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 점유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갑돌이가 이 자동차의 소유권자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운전기사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갑돌이가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자동차 뭘 봐야 돼? 등록증에 갑돌이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사실 이 자동차는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은 아닌데 공시 방법이 단순한 점유가 아니고 공적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공적 장부에 이름이 기재가 돼 있어야지 자기 거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 등은 진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아니지만 공시 방법이 토지와 건물과 유사하게 공적인 장부에 이름을 기재해주는 등기 등록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준해서 의제해서 취급해주겠다. 그래서 무슨 부동산이라고 그래?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 이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런 오답이 나오는데 맞아 틀려? 틀렸죠. 왜? 어디에 속하는 거야? 어디에 속하겠어? 광해부동산에 속하겠죠? 이런 지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볼 거예요. 여기 정착물이라고 있죠. 우리 책 2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정착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 옆에다 한번 우리 그냥 한번 연습 한번 써봅시다. 정착물 옆에다가 일시적 X, 영구적, 항구적 O 라고 일단 이렇게 써봅시다. 자, 정착물이라면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흘려듣는 거. 정착물이라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토지나 건물 등에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부착돼서 그 일부가 되는 게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형광등 틀이라든지 저기 스피커라든지 TV 이렇게 모니터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원래 움직이는 물건이거든. 동산이거든요. 근데 우리 강의실에 부착해서 오랫동안 써먹을 목적으로 붙여놓은 거야. 저게 정착물이거든. 그러면 정착물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디? 저기 스피커가 있는데 오늘 학교론 수업 끝나고 스피커 철거합니까? 안 하죠. 못 쓸 때까지 오랫동안 써먹으려고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런 거, 저 스피커는 일시적이에요, 영구적이에요. 영구적, 항구적이죠. 이게 오랫동안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저런 것은 정착물이 되는데 어디?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바로 한번 해볼까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자, 임차자 정착물이란 말이 있어. 임차 정착물. 그럼 이제 한번 먼저 설명 듣기 전에 용어를 보자고요. 정착물처럼 생겼는데 누가 설치했을 것 같아요? 임차자가 설치했겠지. 그래서 임차자가 설치한 정착물이야.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 주택을 전세로 얻었어. 그래가지고 세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빨래 설치대를 이마트에서 2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드릴로 박아가지고 딱 이렇게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래 설치대를. 자, 그러면 외관상으로 보면 튼튼하게 붙여놨죠. 뭐처럼 보이는 거야? 외관상으로는 정착물처럼 보이죠. 근데 설치자가 누구야? 임차자죠. 그럼 어디? 찍어봐. 임차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되죠. 맞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요거지. 임차자가 설치하는 물건은 아무리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놨다 하더라도 결국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본인을 위해서 그냥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적 부착이 아니고 무슨 부착밖에 안 돼? 일시적 부착밖에 안 되지. 그래서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네. 합격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우리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용어가 이제 어떤 법률 용어라든지 전문 용어가 나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세입자. 세입자를 임차자라고 그래. 집주인은 임대인이라고 하고.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는 몇 번 들으면 뭐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어디 이제 한번 또 넘겨볼게요. 28페이지. 자, 이제 책에 보니까 부동산의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지목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지목? 지목 뭐 대다, 전다, 과수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쪽에서는 인간이 이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토지 이름이 달라지는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어디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3번이 뭐 나왔어요? 후보지. 동그라미 4번은 이행지. 자, 그럼 우리 후보지 이행지 먼저 한번 해볼까요? 후보지 이행지. 자, 책방 볼게요. 후보지 이행지. 근데 토지는 이런 말이 있어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란 말이 있어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란 것은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제 콩을 심어놨어. 콩밭이요, 콩밭. 근데 인간이 다 긁어내고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과수원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무 다 뽑아내고 주택을 지으면 택지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토지 용도는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걸 갖다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이제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토지를 택지하고 택지, 농지, 임야 있죠, 임야. 임야를 임지라고 그래, 임지. 그냥 산. 예.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택지는 주택지하고 상업지하고 공업지하고 이렇게 다시 쪼개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 부동산의 이용도 하면 주상공 이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 부동산의 이용도는 뭐? 주상공, 주는 뭐? 주택지, 상은 상업지, 공은 공업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택지는 현재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 가능한 토지를 일단 택지라고 그러고, 농지는 농사 짓는 토지. 그래서 흔히 밭, 전, 논, 답, 과수원, 전답 과수원을 이제 농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요. 임지는 뭐 신탄림, 용재림, 경재림 이런 게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의미가 없는 소리. 자, 그럼 어디 봅시다. 주택지하고 택지하고 누가 더 커? 택지가 더 크지. 택지, 농지, 임지는 큰 분류고 요것을 세부적으로 쪼개놓은 게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임지에서 농지로, 농지에서 택지로 이런 식으로 큰 분류 속에서 토지용이 상호 바뀌어서 이용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큰 분류 속에서 바뀌는 것을 후보지다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무슨 지? 후보지. 다음. 택지 내에 주상공이 있는데 어디 보면요. 오래된 공장 지역을 철거하고 상업지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지 내에서 토지 이용이 상호 이렇게 바뀌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주상공끼리. 이런 걸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이행지라고 불러줘요. 무슨 지? 이행지. 예, 이행지. 그러면서 이제 함정 하나만 조심할게요. 함정 하나만. 자, 다시. 큰 분류 속에서 토지 이용이 상호 바뀌어가는 거 뭐라 한다? 후보지. 소분류 속에서 토지 이용이 바뀌어가는 것은 이행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디, 이제 이거 마치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거. 예. 논에서 주택지로 바뀌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일까, 후보지일까? 그치, 이행지라면 안 돼. 후보지야. 왜냐면, 이행지는 이 내에서만 움직여야 돼. 요렇게만. 근데 얘는 지금 답에서, 그러니까 논바닥에서 주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얘는 농지고 주택지는 택지죠. 이 말은 결국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행지가 아니고 뭐다? 후보지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다음. 이제 29페이지 보니까 이제 토지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쭉 한번 정리해볼까요? 읽어볼까요? 먼저 택지. 방금 들어봤다. 택지는 주상공을 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부지란 말이 나왔죠. 부지. 그러면 여기 7번 봐볼래요? 택지는 주상공 건축 가능한 토지가 택지인데 이 택지에다가 지금 당장 건축이 안 되는
하천의 바닥 토지, 철도용 부지, 이런 부지까지 포괄적으로 합쳐놓은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부지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택지하고 부지하고 누가 더 광해의 개념이냐, 그것만. 부지가 더 광해의 개념이다. 그 정도만 한번 들어보면 돼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보니까 나지도 있고 건부지도 있어요. 나지와 건부지. 자, 혹시 나지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나대지라고 이야기해, 통상. 근데 이제 그거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 가능한 토지인데 학계론에서 그냥 나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자가 이제 나치할 때 나자예요. 벗을 나자. 그러니까 토지가 아무것도 있지 않았대. 그러니까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그냥 나지.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요거 봐봐. 건부지죠. 예. 건부지는 읽어보니까 건물이 부착되어 있는 토지래요. 자, 볼래요? 얘는 토지 위에 아무것도 부착되지 않았으니까 벗을 나자 나지인데 얘는 건물이 부착되어 있대. 요거. 그러면 요 부분은 건물이 부착되어 있는 토지죠? 이걸 갖다 뭐라 한다? 건부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지금은 용어만 들어보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보니까 필지획지가 있어요. 필지획지. 자, 칠판 볼게요. 지적도란 게 있어요. 지적도가. 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게 도로인데, 도로고, 도로 옆에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지번이 3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세필지라고 이야기해. 필지. 그럼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지가 몇 개 있어요? 세필지 있죠. 다음. 근데 이 세필지 중에 1번 필지는 주택지로 쓰고 있고 2번, 3번 필지는 상업지로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필지는 3개인데 토지 이용은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토지 이용 형태는 주택지 하나, 상업지 하나, 몇 가지 형태? 2가지죠? 그래서 필지 3개, 획지 2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지는 지번, 하나의 지번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등록 단위, 지번을 말하고 획지는 토지 이용 활용도 상의 개념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필지는 몇 개? 하나, 둘, 셋. 획지는 하나, 2개 용도. 이렇게. 용어만 잠깐 들어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맹지란 말이 있어요. 맹지. 맹지와 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니엘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들을 필요 없고 지금은 동그라미 기억만.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A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A 토지는 토지 어떤 면도 도로하고 인접했어요? 안 했어요? 도로하고 인접했지 않죠. 이런 토지를 갖다 뭐라 하냐면 우리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지금 도로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대. 그래서 도로가 안 보이는 토지라 해서 맹지라고 불러줘. 맹지. 그러면 어디? 맹지는 그 구청에다가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안 나겠죠. 왜냐면 아니 건물을 지으면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 그래서 건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만. 맹지는 토지 어떤 한 면도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 토지다. 그렇게만. 다음. 6번 보니까 포락지 선화지란 말이 있네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영산강 강둑이 이렇게 있어요. 영산강 강둑이 이렇게 있는데 영산강 이렇게 물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27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적도 상에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올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강둑이 터져가지고 어쨌든 토지 중에 이만큼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냥 하천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적 공부상에는 이 토지가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 토지는 물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토지를 포락지, 강둑에 있는 토지인데 무너져 내려가지고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디? 선화지란 말 있죠. 예. 선은 뭔 말이냐면요. 선이야, 선. 우리 부동산 학계는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공중에 무슨 선이 있죠? 무슨 선이 있어? 그렇지, 전선이야, 전선. 공중에 뭐 전선 말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전선. 선하지래. 고압
전선 바로 밑에 있는 토지를 선하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선하지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죠. 그 전에 TV 보니까 선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압 전류 밑에 살면 예, 불임도 많이 생기고 또 아이들 이렇게 지적 능력에 성장에 좀 장애도 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선하지는 안 좋은 토지다. 그렇게. 네. 7번. 법지와 빈지가 있는데 어디 한번 물어보고 싶네. 그냥 한번 찍어봐요. 핵심 논점이 뭐냐면 법지하고 빈지 중에 어떤 놈이 활용실익이 크냐 작냐 이거 잡아내는 거거든요. 어떤 놈이 활용실익이 클 것 같아? 이 중에. 자, 볼게요. 법지는 경사면의 토지를 법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있잖아요. 요 토지가 법지거든요. 네, 법지. 그래서 경사면의 토지니까 어쨌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든지 있을 거예요. 소유권 인정이 돼. 근데 경사면의 토지니까 얘는 활용실익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활용실익이 작겠죠. 이런 토지를 그냥 법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빈지란 말이 있어요. 빈지. 자, 빈지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 동해안 해운대 바닷가를 이렇게 단면을 한번 잘라봤어. 그랬더니 썰물일 때는 물이 이만큼 차. 밀물일 때는 이만큼 차.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제 최대 만조유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요 부분에 있는 토지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하루에 2번은 보이고 2번은 안 보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토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상의 토지는 여기서부터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15년이 지나니까 밀물이 들어와도 최대 만조 유산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그러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 이렇게 해운대라든지 광안 이런 데 보면 20년, 15년 전에 비해서 모래사장이 더 넓어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유가 전에는 밀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아니, 밀물이 때 이만큼 물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만큼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요 부분은 이제는 밀물과 썰물에 상관없이 항상 드러나 있죠. 그렇죠? 예. 요런 토지를 빈지라고 이야기해요. 빈지. 그러면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 공고사항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드러나 있죠. 그러면 여기서 파라솔 쳐놓고 맥주도 팔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빈지는 소유권 자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항상 드러나 있으니까 활용실익은 있다 없다? 활용실익은 있다. 그런 토지를 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시험에서 언급해주는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네요. 네.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게 나와. 부동산의 특성.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성질, 그걸 갖다가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요거는 이제 단락이 완전히 좀 바뀌었으니까, 잠깐 휴식했다가 하도록 할게요. 예.